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날, 유독 달콤한 음식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찾게 되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데 설탕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긴장감이 느껴질 때가 있으셨죠? 이건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한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달콤한 음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데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설탕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초콜릿 한 조각이나 달달한 음료 한 잔이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음식에서 오는 쾌감은 이건 꼭 필요한 자원이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뇌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에 새겨진 본능인 셈이죠.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은 진화적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옛날 인류는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존을 해야 했죠. 당시에는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고 특히 사냥이나 채집이 실패했을 때는 며칠씩 굶어야 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게다가 사나운 동물에게 쫓기거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상황도 많았죠. 위기 상황에서 몸은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해야 했고 이런 이유로 단 음식은 생존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음식을 구할 수 있고 굶주림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질 일도 드문데 우리 뇌와 몸은 여전히 과거 환경에 맞춰 단 음식을 위기 탈출의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 업무, 경제적 문제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존 위협으로 해석하고 달콤한 음식을 찾게 만들어 에너지를 과도하게 축적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장기적으로는 인지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설탕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 음식은 뇌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설탕과 같은 단순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과분비가 되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을 찾고 싶어지는 것은 진화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현대 생활 방식에서는 이것을 적절히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셔야만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이나 번식에 이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라졌어야 하는 증상인데 왜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 의학기술과 위생상태의 발전, 식료품의 안정된 공급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크게 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발생될 나이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존을 위해 신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차, 엘리베이터 이용 등의 신체 활동 부족, 고칼로리 식단,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뇌의 퇴화 속도를 늦추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단 결핍이 치매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단순히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셨는지에 따라 뇌세포와 뇌 건강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사소한 음식들이 치매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다면 치매와 음식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2015년 미국 하버드대와 러시대 메디컬 센터에서는 시카고 지역에서 치매가 없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동안 오랜 기간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식사 패턴과 인지기능 변화의 관계를 추적했고 치매를 일으키는 음식 5가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즈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만 알고 있었던 치즈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니 놀라셨죠? 치즈와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포화지방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에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형성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크는 혈관 내에 축적된 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세포 찌꺼기들이 뭉쳐서 형성된 물질 덩어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크가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 뇌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죠.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뇌 혈류의 감소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다가 일부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에 작은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요. 뇌혈관 손상은 점진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일부 가공 치즈에는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러한 첨가물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신경독성을 유발해 뇌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한다면 지방 함량이 낮은 천연 치즈를 적당량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두 번째 음식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방 함유율이 10%대 고기를 프라임, 6%대를 초이스, 4%를 셀렉트라고 등급을 매기고 프라임 등급의 고기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블링이 소고기 등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2+라는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방층을 만들어내기 위해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사료를 먹여 사육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고기가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인간으로 비유하면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어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를 먹으면 건강에 좋을 리 없겠죠? 게다가 붉은 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이 철분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현상입니다.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의 과도한 섭취가 장기적으로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존제, 첨가제 등을 넣고 가공을 거친 햄, 소시지, 베이컨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발색제와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이것들은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화학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공육은 대체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공육은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는 꼭 드셔야 한다면 풀사료로 방목해서 키운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름진 음식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기전을 통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기름진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치매를 일으키는 세 번째 음식,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음식을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 당독소라는 치명적인 독소물질이 생기는데 중금속처럼 우리 뇌에 쌓인다고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데 당독소의 대표적인 물질로 감자튀김, 감자칩, 시리얼, 쿠키 등에 들어있다고 해요. 감자만 놓고 봤을 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100배 넘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튀김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독소가 뇌에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 섭취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음식 네 번째는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버터와 마가린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더해져 맛을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맛으로만 따지면 빠질 수 없는 식재료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는 주로 포화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을 높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하는데요. 과거 버터의 대체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가린도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버터와 동일하게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마가린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죠. 이로 인해 혈관 건강은 악화되고 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니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산보다는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과자입니다. 과자에는 주로 설탕이나 버터 같은 지방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비만, 당뇨 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당독소를 축적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자에 포함된 당독소는 설탕과 단백질이 겹합해 생기는 독성물질로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 트랜스지방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좁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 뇌 건강 또한 위협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인공감미료, 술, 짠 음식이 있는데요. 인공감미료는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칼로리가 없을 뿐이지 뇌는 여전히 단맛을 감지하게 되고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관련이 있어 뇌에서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과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로 알려져 있는 아스파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었고 발암물질로 등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단순히 혈당과 당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에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사탕수수 같은 천연당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는 간식으로 단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만큼 밤은 우리에게 인기가 많은 먹거리인데요. 밤은 단순 간식으로 취급하기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도 잘 알고 드셔야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밤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밤의 효능, 그리고 밤을 쉽게 까는 방법까지 밤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달달한 밤은 의외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뇨가 발병하기 쉽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죠. 혈당 조절을 위해 밤을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밤 10개를 드셔도 괜찮지만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5개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밤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효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예방하며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밤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데요. 밤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밤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배탈이 났을 때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밤에 속껍질을 차로 드시게 되면 평소 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밤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생산을 도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젖산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통을 발생시키는데요. 비타민 B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의 통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 B는 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혹시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가 되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영양제를 드시게 되죠. 밤을 드시게 되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립토판, 레시틴,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별명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로서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밤은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다만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칼륨의 섭취는 약해진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밤이 다 좋은데 까는 게 쉽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밤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밤에는 흙먼지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꼼꼼하게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밤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내실 때는 칼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1시간 정도 불려서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찜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물에 담근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찜기에 담아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찬물에 밤을 넣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밤에 속껍질과 겉껍질이 분리가 되어 밤을 쉽게 깔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 한번 까볼까요? 잘 안 까지네요. 잘 안 까지는 밤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까지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던데 왜 나는 안 될까?
많이 답답하셨죠? 왜 안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삶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밤의 품종 때문입니다. 밤은 보통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약단밤, 대보밤, 옥광밤입니다. 약단밤을 제외한 다른 밤들은 아무리 잘 삶고 굽고 해도 속껍질까지 한 번에 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단밤으로 삶아서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밤은 칼집이 있는 약단밤입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에 씻어 주시고요. 씻은 밤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밤을 찜기에 20분 정도 쪄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뜸 들이기가 끝나면 찬물에 밤을 식혀줍니다. 다 식은 밤은 물에서 건져주시고요. 이제 손으로 밤을 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짜잔, 어때요? 잘 까지죠? 다른 밤도 해보시면 깔끔하게 잘 까집니다. 맛있게 생겼죠?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군밤 비슷하게 되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밤을 물에 불리지는 않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밤 어떤가요? 벌써 벌어진 밤들이 보이죠?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잘 식은 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밤 까는 재미까지 있네요. 어때요? 너무 잘 까지죠?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 사과가 진짜 보약인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에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지요.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이 된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해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과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겁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 지방이 들어있지만 완전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의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이니 하루에 수십 잔씩 드시는 거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 교수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의 대장암 세포를 넣어 대장암을 만들어 간과 폐로 전이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다른 쥐는 카페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에게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카페인 커피, 클로로겐산 카페인을 투여한 C그룹에서 모두 전이가 똑같이 억제되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오늘부터 커피 꼭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페인 하루 권장량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임산부는 300mg 정도입니다.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는 골드라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게 되면 체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추가로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잔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어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식후 커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계란과 무심코 먹은 이것 정말 최악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매일 아침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계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란이 맛있고 먹기도 편해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잘 몰랐던 효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 300% 내는 음식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최악인 음식까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정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니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으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조는 크게 껍질, 흰자, 노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껍질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껍질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세포가 있습니다. 껍질 안쪽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흰자 안에 있는 노른자는 흰자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계란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뼈, 헤어, 손톱 등의 형성에 필요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성장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중에서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육은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구성과 유지 그리고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꾸준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계란의 일일 권장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의 권장량이며 계란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의 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으며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존재하는 성분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청록색과 청색 빛을 흡수하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을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상이 눈에 일어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섭취가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 몇 번 먹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콜린은 우리 몸의 DNA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로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 성분이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콜린의 주요한 식품 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콜린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콜린만으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뼈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이들을 이용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약화와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전달, 혈액응고, 근육수축 등의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뼈 조직을 구축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펩타이드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뭐냐면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요. 특히 계란의 펩타이드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계란도 어떤 것과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300% 극대화시키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각각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란은 왜 같이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특정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 부분에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리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의 흡수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요즘 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에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천연원료를 첨가시켜서 맛이 정말 좋은 방울토마토인데요.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지만 당은 흡수가 안 되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를 첨가시킨 토마토랍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지수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계란과 같이 먹으면 계란의 비타민 B12와 시금치의 철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요. 철분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적혈구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K, E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지방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잣,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어떨까요? 바로 체내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E의 흡수를 돕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더욱 높은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무심코 같이 먹던 음식이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드실 때 꼭 넣는 게 소금인데 이게 안 좋다니 놀라셨죠? 계란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첨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 유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섭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은근히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으니 계란 드실 때만이라도 소금을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식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들어있으므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찜 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유로 계란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장 흔히 연관된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검은 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